모의고사 처음 풀어본 친구들을 위해서 모의고사가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법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모의고사는 일단 1번부터 17번은 듣기평가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방송이 나오는 걸 듣고 문제를 푸는 게 17번까지 듣기평가 문제고, 우리는 이번 방학에는 18번부터 그리고 45번까지 있는 독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영어 모의고사는 번호마다 유형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독해만 잘하면 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독해도 중요하지만 문법을 주로 나갈 건데, 문법을 왜 배워야 하느냐. 일단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 대한 학문에서는 문법을 배우잖아요. 한국어도 우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뭐 비음아, 유음아, 자음체계, 모음체계 그런 거 배우잖아요. 문법을 그래서 왜 배우냐면 구조나 형식, 이 언어에 있어서 구조나 형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식어가 많아지고 구조가 복잡해지고 단어는 또 어려워지고 문장은 길어지고, 그리고 내용도 심층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배워서 이 문장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세분화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음, 오늘 배운 거를 오늘 배운 거를 이번 주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 5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에 배운 거는 일단 금요일까지는 내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배운 날 하는 게 더 복습, 예습하기 쉽겠죠? 그래서 그날 한 건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어떤 형식으로 보내냐 하면, 일단 지문 해석한 거, 자기가 지문 해석한 거를 뭐 말로 하면 말로 한 거, 한국어로 쓴 거면 쓴 거, 지문 해석한 것들과 그리고 문법 정리한 거. 모르는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이 헷갈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 정리한 거 플러스 이 단어 암기까지. 모르는 단어들은 꼭 옆에다가 쓰셔야 돼요. 이거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거 아니야? 다 나옵니다. 다 어디선가 언젠가 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암기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18번 문제는 굉장히 쉽지만 뭐 29번부터는 내용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때는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주장문이면 이 화자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좀 노트 필기,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숙제로 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모의고사 푸는 법은 공부를 하는 법과 다르겠죠? 모의고사는 빨리빨리 풀어야 해요. 근데 공부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문법부터 단어까지 쭉 공부해 가면서 푸셔야 합니다. 그럼 18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의고사 기본반 10시 반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18번까지만 듣고 나가주시면 되고, 실전반 9시
듣는 친구들은 19번까지 할 거니까 남아 계셔 주세요. 18번 먼저 같이 해석 먼저 해봅시다. 18번은 항상 요 글의 목적을 묻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18, 19, 20번 같은 경우는 듣기 평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굉장히 쉬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듣기 평가를 들으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쉬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도 솔직히 답은 추려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의고사 공부하는 법이랑 모의고사 푸는 법이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다 읽어봅시다. Dear Mrs. Jane Weston, 이 이름 같은 거 혹은 뭐 어려운 크레스피언 하이스쿨 이런 거 못 읽어도 불필요한 뜻이 없는 거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JWC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여기서부터 나 이거 단어 모르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은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 있으면은 필요 없는 거면 넘어가던가 아니면 필요한 단어인데 모르는 거면은 검색을 해서 여기 단어 영어 그리고 그 한국어 뜻 이렇게 써 놓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인 웨스턴 씨에게 보내는 편지 같아요. I am John Austin, a science teacher at Crestville High School. 저는 이 크리스필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과학 교사인 존 오스틴입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있네요. Recently, I was impressed by the latest book you wrote about the environment. 최근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당신이 이 환경에 대해서 쓴 최신 이 책에 의해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도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겠네요. 보내는 사람은 요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과학 선생님인 존 오스턴 씨고 그리고 받는 사람은 작가인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책을 쓴 제인 웨스턴이라는 여 작가 같습니다. Also, my students read your books and had class discussions about it. 또한 내가 이렇게 당신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학생들도 당신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 책이겠죠? 책에 대해서 학급 토론을 펼쳤습니다. 아주 감명 깊은 책이었나 봐요. They are a big fan of your book. 그들은 학생들은 당신 책의 큰 팬이에요. So I would like to ask you to visit our school and give a special lecture. 그래서 저는 당신이 우리 학교에 와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길 요청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도 목적 딱 나왔죠? 읽어봅시다. 첫 번째 선지부터 환경보호의 중요성. 환경보호에 대한 문제 아니죠. 글쓰기에서 주의할 점도 아니고 특강 강사로의 작가 방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네, 쓴 것이죠. 특강이라는 건 특별 강의, special lecture이죠. 그래서 3번 여기까지만 읽어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밑에까지 쭉 읽어봅시다. We can set the dates and time to suit your schedule. 우리는 세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스케줄에 맞춰 시간과 날짜를 맞출 수 있습니다. Having you at our school would be a fantastic experience for the students. 당신을 우리 학교에 모시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경험이 될 거예요. We'd be very grateful if you could come. 만약 당신이 올 수 있다면 우리는 매우 감사드릴 것입니다. Best regard, John Austin. 사랑을 담아 존 오스틴이 드림. 여기까지 읽어봐도 3번이 답이죠. 작가의 팬사인에 대한 건 안 나왔고 작가가 쓴 내용, 책의 내용? 책에 대한 건 책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뭐 영감을 받았다고. 근데 내용에 관해 문의하려는 건 아니죠. 답은 3번이었네요. 18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봅시다. 음,
지문 분석할 때 이 글에서 쓰인 문법이랑 어려운 단어랑 그런 거를 한 번씩 짚고 넘어갈 건데요. 문법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용어예요. 문법 용어. 용어를 몰라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는 친구들은 꼭 용어가 좀 귀 익도록, 익숙해지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제 강의뿐만 아니라 뭐 인간 강사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다 이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공부해 놔야지 중학교 때도 쓰고 고등학교 때도 쓰고 심지어 대학교 들어가서 토익 볼 때도 쓴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품사라는 건 단어를 의미나 역할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 일단 첫 번째로는 명사. 명함 아시죠? 이 명사의 명은 이름 명자예요. 그래서 명사는 모든 것의 이름이나 명칭을 나타내준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사과가 있으면 사과의 이름은 뭐 애플 사과잖아요. 모든 뭐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의 이름을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해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해리는 그녀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이라고 했을 때 이 해리가 그들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이 명사 어떠한 대상을 대신하는 말 예를 들어서 뭐 이것 그것 저것 그녀 그들 등등이 있겠죠. 많은 명사를 대신하는 모든 명사를 그냥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다음 동사.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뭘 먹었다, 말하다, 꾸미다, 사다 등등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모두 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조동사는 뭘까요? 이 조력자라는 말 아시죠? 조력자. 조력자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 조동사도 동사를 조력해서 도와줘서 의미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she plays piano 라고 하면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 can이라는 조동사를 더하면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라는 능력의 의미를 더해주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애들 뭐 can이나 should나 would나 could나 등등 이런 조동사 애들은 동사 앞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준다. 뭐 도와준다, 동사를 도와준다.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형용사와 부사. 이 아이들은 둘 다 어떠한 단어를 꾸며주는 건데 꾸며주는 대상이 각각 달라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이것과 반대로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부차적으로 꾸며줘요. 뭐 형용사는 You're nice boy. 너 착한 소년이구나. 명사를 꾸며줘요. 근데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꾸민다고 했으니까 뭐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기 자신 혹은 문장 전체 등등을 그냥 부차적으로 꾸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게 있구나. 이러한 이런 역할을 하는 단어를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뭐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공부할 때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겠죠. 그냥 선생님들이 계속 말하니까. 이 전치사란 건 앞전, 위치치, 명사 앞에 위치한 단어라는 건데요. 이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쓰여서 이 전명구라고 불리는 구절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형용사나 부사 역할, 즉 뭔가를 꾸며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소나 시간이나 조건 같은 경우 그런 부차적인 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사와 함께 꼭 명사와 함께 다니니까 혼자서는 안 쓰여요. 그래서 뭐 in house, 뭐 at the party와 같이 요 in 전치사 애들이 명사와 함께 쓰여서 이걸 전명구라고 부르고 장소나 시간 등 부차적인 것들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시켜주는 애예요. 두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접속시켜주는 단어를 접속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로는 and나 or, because, yet, so 등이 다 이 접속사에 속하겠죠. 그럼 이제 단어, 역할과 의미에 따른 단어를 분류한 걸 봤으니까 그 다음은 상위 개념으로 무엇에 대해서 봐야겠어요. 단어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어요?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 또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일단 주어 자리는 행위, 동사에 대한 행위를 하는 주체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먹는다 하고 하면 누가 먹는지, 쓴다라고 누가 쓰는지, 누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항상 거의 앞에 나와 있어요. 도치라는 건 뭐냐면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뀐 거예요. 한국어에서도 그런 거 있죠? 나는 먹었다, 사과를 먹었다, 나는 이렇게 조금 시적 표현으로 네. 그 다음 동사는 주체, 즉 주인공에 해당되는 행동이나 상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자리예요. 이거는 편하게 알기 쉽겠죠? 그리고 주어 거의 뒤에 나와 있으니까 주어와 동사는 어느 정도 동사는 어떠한 동작이고 주어는 이러한 동작을 하는 사람 주체의 자리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적어는 뭘까요? 이 동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동사가 있어요. 자동사라는 것과 타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기 자신, 그리고 타는 타인을 뜻해요. 그래서 타동사는 타인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고 자동사는 자기 혼자 그냥 완성되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I, die, 난 죽었습니다. 이거는 목적어 필요 없죠? 주어와 동사로만 완벽 가저 문장이 하지만 그것과 비슷한 단어인 killed를 보면 달라져요. 나는 죽였다 그녀를 누구를 죽였는지 죽인 대상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died는 죽었다 이거는 자동사고 killed는 타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이 행위, 동사, 동작, 대상, 동작에 대한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I ate 내가 먹었다 하면 무엇을 먹었는지 I wrote 내가 썼다. 무엇을 썼는지, 뭐 시를 썼는지, 책을 썼는지, 가사를 썼는지 이 을을 자리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어는 자주 안 나오긴 하는데 보충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의 상태와 특징을 보충하면 주격 보어고 목적어의 상태나 특징을 보충하면 목적격 보어다. 뭐 그냥 그렇게 부르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다 몰라도 돼요. 다음 수식어는 말 그대로 수식해주는 문장을 꾸며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성분은 아니겠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친구들은 필수 성분인데 이 수식어는 필수 성분이 아니라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용어, 기본 문법 용어들을 한번 다 봤으니까 18번 문제에서 어떤 문법이 사용됐는지 한번 봐볼까요? 일단 첫 번째 글부터 I am John Austin, 컴마하고 a science teacher. 저는 과학교사인 존 오스틴입니다. 똑같은 동등한격을 나타낸 동격의 표현이 쓰였어요. 이 동격 표현이란 건 말 그대로 똑같은 자격이나 의미를 가지는 아이들을 나타내는 표현을 동격 표현이라고 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A, B, A of B, A that B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것들 다 A랑 B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B라는 A 혹은 A 즉 B B랑 A가 똑같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예문을 볼까요? BTS J-Hope, the K-pop idol, donated 100 million won. K-pop 아이돌인 BTS J-Hope이 1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J-Hope이라는 사람이 K-pop 아이돌이라는 똑같은 지위를 갖기 때문에 A, B에서 A는 B라고 생각하시고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ccepting me as I am is the best way of loving me.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날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이러이러한 게 날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A와 B와 그리고 C까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오브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해석이 거의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A of B 하면은 B에 대한 A 혹은 B의 A, B라는 A 이렇게 A와 B가 연관 있는 것일 때 이 오브를 주로 써요. 그래서 오브 해석 어떻게 하는지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 특정 단어들뿐만 아니라 이 전치사도 모호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의 뜻도 어느 정도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The fact that you love him is obvious.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 사실이 뭐예요?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똑같은 것들을 접속시키는 접속사를 동격 접속사 대시라고 부르고 이 that을 기점으로 앞 뒤에 있는 애들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격 표현은 이 세 가지가 있구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아까 우리 전치사 배웠었죠? 전치사란 앞전 위치치 명사 앞에 위치해서 이 전명구가 어떤 역할을 수식어 역할을 하는 애 할 수 있게 해준 애를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이 애도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뭐 특별히 정해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정해진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잡기 위해서는 문장 내에서 이 전치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계속 봐주셔야겠죠. 이 at은 장소 앞에 쓰여서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특정 장소에서 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 수동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많이 나올 텐데요. 이 수동태의 기본 형식은 비동사와 과거 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동태를 알려면 일단 수동과 능동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두 개의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능동이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포지티브, 긍정적인 의미죠. 수동은 그 반대니까 능력이 없어서 타인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당하거나 어떻게 된 그런 네거티브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단어겠죠. 그래서 이 수동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표현이 수동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느냐? 비동사와 과거 분사를 통해서 수동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때 이 비동사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 is, or, was, am, were 등등 이다나 있다의 의미를 가지는 모든 동사애들을 그냥 비동사라고 하고, 과거 분사가 뭐냐면 바로 이 음, 3단 변화, 동사의 3단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어도 보자면 만나다, 만났다, 만났었다 이렇게 3단 변화가 되잖아요. 현재, 과거, 뭐 대과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동사가 3단 변화를 해요. 이것과 같이 영어도 eat, ate, eaten 이렇게 현재, 과거, 과거 분사, 거긴 대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 이렇게 3단 변화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eight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it이랑 eight가 다른 뜻인 줄 알아요. 근데 다른 뜻은 아니죠. 그냥 과거의 의미를 더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단톡방에 올려드렸거든요. 읽어보고,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건지 몰랐다 하시면은 형광펜 치고 꼭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에서 이 과거분사는 이 대과거를 나타내는 동사의 3단 변화의 마지막 표현, 마지막 표현을 통해서 수동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impress, 감명을 주다 라는 동사의 과거분사형을 비동사와 함께 씀으로써 감명을 받았다 라는 수동의 표현으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능동의 표현은 내가 감명을 줄 능력이 있어서 감명을 주다 인 거고, 수동은 감명을 줄 능력은 없어.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감명을 줄 능력이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감명을 받다. 근데 나는 감명을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 작가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의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동사 그리고 과거분사 형태인 수동태를 쓴 것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수동태와 함께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바이인데, 바이도 마찬가지로 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예요.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진 전치사냐면 뭐뭐에 의해라는 내용을 가진 전치사예요. 수동은 자기 스스로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행위를 하는지를 뒤에서 부연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에 의해 혹은 어떠어떠한 사건에 의해 이 원인이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이와 수동태가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중학교에서도 나오고 고등학교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관계가 있는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 그리고 겹치는 단어를 대신한 대명사의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친구가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의의가 있겠죠?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럼 어떨 때 이 관계대명사 I들을 쓰고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봐봅시다. 예를 들어 I saw a girl lives in next door. 이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장에서는 이 a girl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으니까 뭔가 하나를 생략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근데 어떤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야 할까요? 그거는 바로 선행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신할 선행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쓰셔야 합니다. who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이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주어 자리에 있는 겹쳐지는 단어를 대신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이어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이어주면 I saw a girl who lives in next door. 나는 옆집에 사는 한 소녀를 보았다라는 깔끔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리고 그 선행사의 자리에 와야 할 주어 자리가 빠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뒷문장 한번 봐볼까요? 옆집에서 삽니다. 누가 옆집에 사는지 주어가 안 나 있죠? 근데 누가 살겠어요? 이 소녀가 살겠죠.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의 자리인 주어가 빠진 게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선행사에 따라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 동물 등등 기타 면 which 그리고 선행사와 관계없이 항상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that이 쓰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접속사 that도 있고 아까 우리 배웠던 동격 접속사 that도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등등 다 that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해석하면서 좀 봐주셔야 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뭘까요?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를 대신해서 이 두 관계 있는 문장을 이어주는 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서도 거리 겹치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는 아이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대신하고 한 문장으로 이으면 I saw a girl whom I met last night. 나는 내가 어젯밤에 만난 소녀를 보았다라는 깔끔한 문장으로 되네요.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도 한번 봐봅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그 선행사의 자리에 올 목적어가 원래 그 선행사의 자리였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어요. 그런지 봅시다. 나는 어젯밤에 만났다. 누구를 만났는지, 만난 대상, 만난 목적이 없잖아요.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의 자리였던 목적어가 빠져 있다. 그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나 whom을 써요. 그래서 whom이 나왔으면 뭐 이건 100%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다음 뭐 위치나 대시 나왔으면은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뒤에 뭐가 빠졌는지를 통해서 알아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안 다음에 어디서 18번 문제 어디서 이 관계대명사가 사용되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다음에 번외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글의 내용이 헷갈리지 않는 한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해서 I saw a girl I met last night 이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18번으로 돌아가시고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나 접속사 같은 경우는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네가 관련이 있는 문장이면은 뭔가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건 아닐까 의심을 해보셔야 하고, 아, 관계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접속사가 생략된 것이 아닐까라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관계사와 접속사의 차이, 이 둘 다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관계사는 관계가 있는 아이들을 접속시켜주는 거. 접속사는 관계가 있든 없든 그냥 다 접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뭔가 의심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온 절을 보니까 당신은 썼습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뭘 썼는지, 글을 썼는지, 책을 썼는지, 시를 썼는지, 노래를 썼는지 안 나와 있죠. 즉,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썼을까요? 앞에 문장을 보니 딱 나와 있네요. The lady's book. 책을 썼겠죠?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의 자리에 원래 그 선행사의 자리였을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내가 이 문장을 100% 외웠다고 해서 문법을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위치가 지금은 생략되어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이걸 넣으셨다라고 해서 이거 원래 없었던 건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생략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독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문법을 아는 것도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답니다. 다음 병렬 연결 구조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을 해봅시다. 병렬 연결, 직렬 연결 들어보셨나요? 병렬 구조는 뭐 단어들을 and나 or 혹은 컴마를 기점으로 연결시킨 구조를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를 연결했으면 이 동사의 시제를 일치시켜야 해요. 첫 번째 오는 I는 현재형으로 썼는데 두 번째는 뭐 과거형으로, 세 번째는 과거 분사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형 동사를 썼으면 계속 병렬 연결된 아이들은 계속 과거형 동사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형태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명사에서도 연결된 게 명사일 때도 똑같답니다. 이 단수라는 거는 단이란 하나를 의미하고 복수는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의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단수 명사를 썼다면 연결된 것들은 다 단수 명사여야지 여기 복수 명사가 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문법 일치. 여기 투부정사를 썼는데 여기 동명사를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을 구조를 어떤 문법을 썼는지 등등을 다 일치시켜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왜 하냐면 쓰였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문장 봅시다. Also, my students read your book and had a class discussion about it. 이거 내 학생들이 첫 번째로 당신의 책을 읽었고 두 번째로 학급 토론을 펼쳤다. 이 read랑 had라는 동사가 병렬 연결되어 있죠. 동사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제를 잘 일치시켰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read, 읽다라는 동사의 3단 변화는 read예요. 이 글자상으로는 바뀐 게 없지만 발음이 달라요. read. 근데 뒤에 문장을 보니까
have, had, had. 이미 과거형이 나왔죠? 그럼 이거를 read라고 읽어야 될까요? read라고 읽어야 될까요? 과거형을 썼으니까 앞에도 과거형을 써서 read라고 읽어야 되는 거겠죠? 병렬 연결이 되었을 때는 시제를 꼭 일치시켜야 된다. 형태를 일치시켜야 된다. 라는 거 문법에서 자주 나오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그다음 밑에 중심 문장 있었죠? 이 글의 목적을 알려주는 중심 문장. 이 중심 문장에서 쓰인 요 ask A to V 라는 거에서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V라는 건 verb, 동사의 약자예요. 참고로 하세요. 계속 나올 겁니다. 뭐 투부정사 할 때나 계속 이 V가 나오는데 V는 동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ask A to V는 A에게 이러한 행동, 동작을 하도록 요청하다 혹은 요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었죠? Ask you to visit our school and ask you to give a special lecture. 이 두 가지를 요청하고 싶었는데 영어에선 두 번 말하는 거, 길게 말하는 거,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to 부정사를 앞으로 묶은 거예요. 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X 플러스 BX 하면은 이 X 공통 분모를 앞으로 묶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visit과 give가 and를 기점으로 병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둘 다 현재 시제로 맞춰져 있다는 걸 유의하세요. 만약에 여기에 give가 아니라 gave 혹은 given 이런 게 왔다면 그거는 문법적으로 틀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ask A to V 이러이러한 대상에게 어떠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다음 투부정사, 투부정사도 동명사와 함께 많이 나오는 문법이에요. 투부정사는 일단 말 그대로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이걸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쓰는 걸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명사처럼 쓸 때는 명사처럼 해석이 돼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형용사처럼 쓸 때는 형사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형용사의 역할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이들을 부차적으로 수식해주는 애기 때문에 수식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해석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맥을 봐가면서 투부정사는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문맥을 읽는 힘은 내가 얼마나 많이 글을 읽어봤느냐, 그리고 얼마나 꼼꼼히 문장을 독해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꼼꼼히 한번 모의고사 공부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선 투부정사 어떻게 쓰였냐면 우리는 세팅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당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날짜와 시간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네요.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로 나와서 오지선다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석을 해보고 이건 명사로 해석이 되는데 얘는 뭔가 형용사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명사다. 라고 하면 쓰임이 다른 거는 형용사로 쓰인 아이가 쓰임이 다른 거겠죠. 투부정사는 굳이 안 외우셔도 내가 조금 그 독해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해석만 잘하셔도 풀 수 있습니다.
그다음 투부정사와 함께 많이 나오는 이 동명사.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쓰는 거예요. have는 뭐예요? have는 가지다. 의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근데 여기에 ing를 달아서 having이라고 만들면 가지는 것이라는 명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는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명사처럼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having you at our school 우리 학교에 당신을 모시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 모의고사 기본 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배운 요 문법들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 있었으면 모르는 단어들은 스스로 찾아본 다음에 노트 필기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숙제 보내주세요. 10시 반에 시작하는 모의고사 기본반은 나아가 하셔도 됩니다.